안녕하세요. 자, 현대소설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은 사실 이게 순위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오답률 순위가. 제일 많이 틀렸던 게 25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좀 낮아요. 이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64%, 68%, 71%거든요. 이게 아이고. 근데 이게 문학이 70% 이하가 잘 안 나와요. 예. 특히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학 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정답률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64% 틀린 이 문제가 좀 중요한 개념을 물어봤고 그래서 거기서 좀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게 시점 문제거든요. 근데 시점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시점을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게 어렵지만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전 소설에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서술자의 개입이 고전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현대 소설에서는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시점이 중요 안 해요. 왜냐면 거의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한 번인가 이제 수능에서인가 되게 옛날 수능에서 그 시점이 다른 게 한 번 나오긴 했는데 그건 의도된 시점은 아니고 그냥 표현상에서 그 조금 다르게 시점이 나온 적은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근데 현대소설에서는 대신 서술자의 개입이 거의 없죠. 물론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현대소설에서도. 그래서 한 번씩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현대소설에서는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이게 고전소설에서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점이 처음 들어온 게 일제강점기에 김동인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동인 혹시 감자 쓴 김동인 안 해? 이거 학생들이 잘 모르던데 요즘에는 이게 교과서에 잘 안 실리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시점에 대해서 잘 없었어요. 시점 구분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27번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떠들고 이제 바로 볼게요. 제가 사실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안 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선지 판단할 때 어쨌든 본문 내용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혹시 보신 학생들이나 아니면 본문 막 내용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은 2배속으로 듣던가 이렇게 뛰어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본문을 좀 빨리 읽을게요. 막 래퍼처럼 아웃사이더처럼 빨리 읽겠습니다. 아웃사이더 근데 잘 모르죠 요즘에. BY 그래 BY 제가 아는 게 BY밖에 없어요. 자 일단 잠깐만요. 이게 예. 문학은 어쨌든 제가 보기 먼저 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현대소설은 이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인물도 고전소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현대식 이름이라서 헷갈리진 않아요. 뭐 내용도 막 되게 특이할 건 없고. 근데 이 내용이 이 보기를 안 보면요. 내용이 도대체 이거 뭘 얘기하려는 내용인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에서 보통 이 현대소설은 주제를 많이 주거든요. 그 주제를 줘야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 내용을 딱 잘라놓은 내용이잖아요. 전체 내용을 보지 않으면 주제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 현대소설은. 그래서 보통은 주제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꼭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읽고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보기에서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해서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새 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를 유폐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불안감과 그리고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난다는 거죠. 욕망과 불안감을 형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할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의 회상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이 도착은 약간 어그러지고 약간 삐뚤어지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약간 삐뚤어졌다라는 거죠. 엿보이고 있었다.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여놓으라는 주장이었다.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가는 것이 뛰쳐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던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쪽의 기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가려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쩌면 까맣게 망각해 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는 이렇게 뒤바뀌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바뀐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나가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 자꾸 그 거기 편입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 그래서 이게 약간 뒤바뀐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잠깐만요. 독착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감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는 학교 시절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다가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은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비약해버리는 일이 흔했는데, 비약은 약간 뛰어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하였다. 그러니까 약간 정신 이상자죠, 이 사람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되게 은행문을 들어간 게 다행이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시키고 있는 학교문이 아니라 은행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는군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분 모르실 겁니다. 그렇겠죠. 선생님 지금 의사 선생님인데. 하하,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로 척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 자리를 잡아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쉴 새 없이 틈입자라는 사실 단어는 없는데 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뭐 말하는 건가 봐요. 늘 감시하고 그 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죠. 안쪽 사람들은 그 채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언제 그 사람들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앞쪽 쇠창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한 제일 방어선은 은행원들 중에 제일 쫄자들이 맡고 있어요. 쫄자들이라는 표준어는 아니죠. 쫄병. 그 다음 제2선에서 그 쫄자들을 지휘 독전할 자리는 대리급 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피라미드 포진, 피라미드 알죠? 차 교수가 좋아하는 피라미드. 자, 이렇게 되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은 쇠창살 밑에 쫄자들 처짐이 뻔하죠. 싸움만 벌어졌다 하면 제일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할 친구들이 바로 그 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틈만 나면 늘 한 발이라도 뒷줄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싶어 한달 아닙니까? 이게 자기도 그렇잖아요. 승진이라는 게 뭡니까? 승진이라는 게 바로 그 1선 창살 아래서 한 발이라도 더 안전한 2선, 3선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그렇도록 원했던 거죠. 지금 계속 물 먹고 있는 거고. 우리는 누구나 그걸 바라죠. 그리고 좀처럼 해선
마음을 못 놓습니다. 싸움이 촉박하면 촉박해질수록 말입니다. 그런 점을 죄 알아차리고 보면 우리가 학교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시위를 벌이면서 소망한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은행 사무실에 그 희한하고도 음흉스러운 자석 배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자석 배치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걷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하게 막 계속 막 뛰어넘고 막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 이렇게. 손 박사는 그래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은행 점포의 자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는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혀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 박사가 이제 막 그거 한번 보려고 본 거죠. 자, 중력 줄거리 이거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죠. 앞부분 줄거리라든가 이거는 일부러 만들어서 준 거니까요. 꼭 잘 보셔야 돼요.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입원에 있었던 거죠. 아마 정신병원이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쇠 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되는. 다시 병이 도졌네요. 자,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윤일섭 자기를 속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이건 윤일섭 생각이죠. 이 새끼가 날 속였네. 이렇게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셔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척경이란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척경은 약간 뭐 지름길, 뭐 이걸 모르더라도 약간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이런 게 쇠창살을 없애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처방을 내린 거죠. 근데 그게 엉터리 없는 거짓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거죠.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거 계속 윤일섭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거 윤일섭 본인을 얘기하겠죠.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서 무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서 커다란 각성 깨달음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떠의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상 완전 미친 거죠. 예.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자나 들짐승이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안락한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쎄 울타리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사자한테도 약간 뭐 질투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오와 저 새끼는 쎄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네. 나도 못 들어간 쎄 울타리를 이러고 있는 거죠.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자, 음모론자 나왔습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이것도 윤일섭 자기 망상인 거죠. 그래서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꿰어낸 셈이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역시 이거 윤일섭의 생각이죠.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윤일섭을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깸수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건 없죠. 그냥 윤일섭이라는 약간 정신병자 같은 애가 그 쇠 울타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망상을 하고, 예, 피해 망상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9번은 잠시만요. 71%죠. 이게 3점짜리인데 이게 제일 정답률이 높아요. 네. 자,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의 태도에서 이게 다행스럽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자의 모습이 엄청 이거 보호받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한테도 질투를 느끼지. 자, 이번에 승진을 더 안전한 2, 3, 3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윤일섭의 모습 맞죠? 은 체제 속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연결된 것이겠군.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네. 굳이
본문 안 찾아봐도 되겠죠. 3번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게 윤일섭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윤일섭의 모습에서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겠군. 그렇죠. 지금 뭐 아직 완벽한 선택받지 못한 자들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뭐 그냥 승진해서 밀려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아마 쫓겨난 건 아닌, 직장에서 막 잘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직. 근데 그럴 것 같은 거죠 지금. 원래 승진이 여러 번 몇 번 못하면 나가리 됩니다. 예, 요즘에는 잠깐만요. 이건 왜 제일 많이 틀렸지? 어, 이거 뭐 추가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그래요. 자, 4번에서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 자신을 잠깐만요.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가요? 현재 자신이 윤일섭이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안쪽에서 그건 자신이 약간 워너비 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싶은데 승진해서 그렇게 못 돼서 막 안달이 나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게 틀렸어요. 예.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지는 건 맞죠. 그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자, 5번에서 은행 점포의 자석 배치를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한 윤일섭의 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엿볼 수 있게끔 그래. 맞는 얘기죠? 이건 5%예요. 그래요. 그 승진 회사에서 승진 몇 번 안 되면은 그 한 40대쯤에 나올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뭡니까? 이게 조금 줄일게요. 쓸데없이 제 얼굴이 너무 크게 있어서 옆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네. 자, 기억은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셔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박사의 처방을 말하는 거죠. 자, 기억은 윤일섭이 쇠창살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손 박사의 판단에 따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윤일섭이 쇠창살에 미쳐 있으니까 야, 너 그것 좀 그만 버려라. 사실 그런 거 없다. 왜 너 이상한 망상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죠. 그 손 박사의 생각은. 그래서 이건 많이 안 틀렸어요. 5%. 자, 기억은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왜곡된 기억이 마음속의 쇠창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손 박사의 생각을 드러내준다. 그래서 교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막 윤일섭이 교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손 박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원래는 보통 뛰쳐나가는 거를 시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손 박사가 볼 때는 그 도착적이고 전도된 생각이다. 기억의 왜곡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쇠창살의 이 사람이 유니섭이 쇠창살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 자신의 옛날 그 과거 기억마저도 바꿔버린 게 아닌가라고 손 박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나마 제일 많이 틀리긴 했어요. 10%. 근데 뭐 그렇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선지가. 윤일섭은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보려는 손 박사의 음모가 기억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요 페이지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깸수 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손 박사의 음모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새끼가 날 속이려고 했네 이렇게. 4번에 잠깐만요. 이거는 9%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네요. 자,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은 정작 새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기억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했죠. 자기 건 딱 숨겨놓고 나만 내쫓으려고 그렇다 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4번 맞는 얘기죠. 근데 자, 기억은 새 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돼 영리한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 박사의 생각에 이게 적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게 손 박사의 생각인가요? 이거는 윤일섭의 생각이잖아요. 예, 완전 윤일섭의 생각이고 손 박사는 야, 완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 울타리에 대해서 손 박사는 아마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이거는 윤일섭이 막 만들어낸 거고 머릿속에서. 답은 5번이죠.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는
68%짜리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틀렸죠.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자, 이제 27번 대망이 27번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시점 문제예요. 현대소설, 그러니까 소설류는 일단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잘 없어요. 그 고전시가나 현대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시점,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점을 아예 모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점이 되게 거의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특히 시점을 막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딱 수능에 그 배운 그 딱 어휘로 나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시점 문제를 몇 번만 풀어보면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 평가원에서도 내는 그 용어가 있어요. 맨날 쓰는 용어가. 근데 이 지금 선지들이 다 그 자주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일단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을. 시점은 잠깐만요. 그 보통 이제 시에서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시의 경우는 화자라고 하고요. 소설의 경우는 서술자라고 해요. 이거는 많이 다 들어봤겠죠. 사실상 의미상은 똑같은 거겠죠. 이 서술자, 그러니까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를 일단 파악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서술자가 뭘로 판단? 작품 안에 있느냐, 아니면 작품 밖에 있느냐. 이걸 먼저 따지셔야 돼요. 작품 안에 있으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뭐예요? 등장인물이겠죠. 작품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1인칭이에요. 예. 근데 작품 밖에 있으면 당연히 인물이 아니겠죠. 그 등장인물이 아니잖아요. 작품 밖에 있으니까. 이거는 3인칭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3인칭? 3인칭? 근데 1인칭은 당연히 작품 안에서 나라고 얘기합니다. 예, 나라고 얘기해야 돼요. 1인칭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죠. 그리고 3인칭에도요. 전지적 작가 시점과 마찬가지로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당연히 그 주인공이 이렇게 주된 인물, 이야기 속의 주된 인물이 나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된 인물은 아니지만 그 주변 인물이 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인공을 그 옆에서 관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는 거 말하는 거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주인공과 관찰자를 나눠서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 소설의 이 그 일부분만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는 예를 들면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주인공과 관찰자가. 예, 주인공과 주변 인물이겠죠. A와 B를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인공이 아닌지를 나누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주인공인데 갑자기 나는 B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하면서 이의제기, 물론 이게 쓸데없는 이의제기일 수 있겠지만 계속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그건 약간 주관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만약 물어봐도 그때는 당연히 극명하게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 그 1인칭 시점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1인칭 시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문제가 3인칭인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인 위치에서 그 서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쓸게요. 빈 공간에다가 내면 심리 묘사예요. 심리를 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찰자는 내면 심리를 할 수 없잖아요. 관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흥부는 놀부에 혼이 나서 기분이 상했다라고 하면은 흥부의 기분을 그대로 말한 거니까 내면 심리가 되는 거죠. 이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흥부는 놀부에게 혼이 나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다라고 하면은 관찰자겠죠. 추론을 하는 거니까. 그 모습만 보고. 그래서 내면 심리가 진짜 중요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전지적으로 뭐 미래나 과거의 일을 얘기하거나 하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내면 심리입니다. 내면 심리를 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관찰자는요. 3인칭 관찰자는 여기서도 지금 많이 틀렸던데 관찰자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이걸로 일단 주되게 진행되는 소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도 이게 맞는 선지로 나온 적도 거의 없어요. 잘 없으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물론 당연히 구분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잠깐 지울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요.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전형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2번이 뭐냐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적인 부분이 제한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다른 걸로 그 평가원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게 08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지금 가가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나를 먼저 볼게요. 일단 박태호는 그냥 작가니까 상관없는 거죠. 이건 무슨 서술자가 아니고 진짜 소설을 쓴 작가니까. 이제 서술자죠.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산의 구보 채군을 다 내면을 다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가의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다 해요. 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얘는 구보에 돼 있고 구보에서 산의 채군을 보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구보의 내면은 볼 수 있는데 이제 구보를 통해서 산해와 채군을 보기 때문에 산해와 채군의 내면은 읽지 못해요.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은 그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돼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왜냐면 막 그 구보가 주인공인 것처럼 돼 있어서 이야기가 막 전개돼 있잖아요. 근데 구보가 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자,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이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내의 마음을 딱 읽지 못해요. 그냥 그랬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인데 이거를 나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읽는 거겠죠, 당연히. 4번이 정답인데요.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냥 아예 그 내면을 그냥 읽어버리죠. 이게 차이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제 개념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와우, 왜 이렇게 더럽냐? 잠시만요. 자, 이게 27은 어쨌든 64%예요.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에서 막 이게 막 그 마지막에 윤일섭이 손 박사가 자기를 속인 것 같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 부분이죠. 자, 1번에서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데, 이야기 속 서술자는 뭐예요? 그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들어있죠. 그럼 당연히 등장인물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라고 얘기하겠네요. 이건 1인칭이에요. 1인칭으로서 자기 고백적 진술을 한다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 윤일섭이 나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1인칭 시점 아니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안 돼요. 근데 1번에서 11%가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11%는 1인칭과 3인칭을 구분 못한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관찰자는 뭐예요? 씨, 이거 지웠네요. 어, 관찰자 1인칭에서 관찰자일 수도 있고요. 3인칭에서도 관찰자가 있죠. 근데 1인칭은 일단 아니잖아요. 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안 돼요. 1인칭은 안 되고요. 그럼 3인칭 관찰자라는 얘긴데 그러면요. 가에서요. 이거는 지금 윤일섭의 생각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윤일섭의 생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관찰자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16%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3인칭에서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 3번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고요? 서술자는 계속 똑같이 가고 있죠. 서술자가 바뀌고 있진 않아요. 예. 근데 이 서술자를 달리한다는 것도 문제로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예, 선지로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보통 1인칭에서 막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전지적에서 1인칭으로 가거나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4번에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4%밖에 안 틀렸죠. 왜냐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자체가 아니거든요. 요약적 진술은 뭐랑 같이 많이 나오냐면요. 요약적 진술은 요약해서 진술하는 거죠.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대화와 장면 제시예요. 이거는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막 서로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면 A 같은 거에서를 이건 요약적 진술을 맡겨서 서술자가 설명해 준 거니까 이게 만약 대화 장면 제시로 나오려면은 뭐 막 윤희섭이 손 박사를 의심하는 뭐 대화나 그 행동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종종 나오는 개념이긴 해요. 근데 너무 이 뒤에 게 쉬웠기 때문에 많이 안 틀렸죠. 자, 정답은 당연히 5번인데 이게 64%죠.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는데 소설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윤일섭이죠. 윤일섭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 손 박사야겠죠, 당연히. 손 박사의 언행이라는 게 뭡니까? A에서 손 박사의 언행이 마음속의 새 창사를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도 손 박사의 처방 자체에 대해서 이 새끼가 나를 속이려고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막 해석하여서 이게 왜 그랬을까 그 새끼가 알고 보니까 지는 쇠 창살인가요?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쫓아내려고 한 거구나 막 자기의 막 해석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무슨 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선지에. 그냥 이거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사 이름을 붙여서 제가 이름을 막 붙인 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06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선지거든요. 좀 옛날이긴 한데 뒤에 계속 나와요. 자, 니은에 보면 서술에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서술에 초점을 한 인물에 맞췄다는 거죠. 이거 최인훈의 강장인데 최인훈의 강장은 수능에 한 3번 가까이 나왔으니까 아마 평가원에서 3번 나왔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이명준이 나와서 막 그 하잖아요. 근데 그 이명준이 나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걔가 주인공인 것처럼 계속 걔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이 됐었어요. 이거 말고도요. 0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표현 말고도 자, 이번에 보시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의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처럼 되어 있어서 주인공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독자로 하여금.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서술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서술의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을 자꾸 바꾸는 거죠. 이거 말고도요. 11년 6월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그리고 17년 6월에도 보세요. 작아서 안 보이네. 자, 이건 조금 더 긴 문제죠. 이거 좀 많이 틀렸었던 문제예요. 자, 3대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이것도 나오죠. 다른 인물을 서술의 대상으로 포착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특정 인물 윤일섭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 그 손박사인가요? 손박사를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 보자마자 사실은 아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보셨다면. 예,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 처음 듣거나 아니면 잘 몰랐다 거나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그 블로그에 그 이 역 그 기출됐던 그 시점 문제를 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쭉 보시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떨 때 제한적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라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블로그 PPL이었습니다. 자, 링크는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이게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끝내도록 할게요.